네, 구해주 다음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채팅창에는 명민준 아나운서의 이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고 있는데, 오늘만 제가 앞부분을 맡기로 했고, 이 뒷부분 섹터 레드앤블루에서 이제 명민준 아나운서가 등장하니까, 자, 그때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은 지난주, 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주셨는데 회복은 잘 되셨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네. 이게 사실 몸이 뭐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약을 좀 꾸준히 먹었더니 금방 또 낫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새 진짜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교차가 점점 좀 커지고 있거든요. 낮엔 되게 따뜻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오늘 이번 주 시장이 이게 감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급락했다가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또 급등, 급락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이제 둘 다 평균 10%가량 상승을 했었고 기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장세보다도 지금 이제 개별 장세, 개별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늘만 보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는 저는 약간 가벼운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추세적인 걸 우리가 체크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하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연일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 이어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 또 경기 뭐 침체, 둔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이 거기 하나하나에 좀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 급등, 급락이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박철순 매니저님 오늘 또 1,300원 달러, 원달러 환율이 좀 1,3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작년에 시장 진짜 어려웠을 때 생각하면은 달러가 올라가고 시장이 쫙 빠졌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지금. 사실 작년에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시장이 뭐 계속 무너졌잖아요. 그랬던 어떤 우리의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장중에 또 환율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환율은 물론 당연히 환차선언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도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팔았느냐?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순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새해 초반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약화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은 좀 계속적으로 사주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서 과거와는 너무 다른 상황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증시를 계속 늘러왔던 이런 대외 변수들,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아무래도 지수에 끼치는 영향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셔가지고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포트폴리오를 너무 빠르게 계속 변동을 시키시면 오히려 세금도 많이 내야 되죠.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고 오히려 포트가 망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크로의 방향을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내릴 수 있고 내일도 오를 수 있고 내일 또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너무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계속 뭐 빠르게 좀 변동을 시키는 것보다는요 변동성이 좀 더 강할 만한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당분간은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를 좀 감안하셨어요. 이런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일단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야겠죠.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 성장 전망이 좋은 기업들 중에 급등 종목들 말고요. 급등 종목들 말고
말고 좀 더 저평가된 종목들 바닥 만들고 좀 올라가는 실적 성장주 위주로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철수 매니저님, 네. 시장에 보면은 수요일에 엄청나게 빠졌었죠. 네. 그리고 목요일에 확 올랐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빠졌을 때 담았던 사람들은 목요일에 차익 실현을 되게 잘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날 좀 담아가는 거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엄청난 폭락으로 이어지는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건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걸 전체 다 넣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올인할 수는 없는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 같은 변동성장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철저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기본이 되셔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흥민 매니저는 다음 네네. 주 장세, 박철수 매니저님도 네네. 앞에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생각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지금 당분간은 좀 그런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이번 주는 저는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다시 환율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까지 좀 이제 환율이 안정되면서 비교적 저조한 흐름 보였던 섹터들 예를 들면 뭐 해운사도 있겠고 뭐 의류 OEM 이렇게도 있는데 약간 저는 최근 다시 한번 환율이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서니까 환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 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약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 회복을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반등 추세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등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막 시장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좀 움직이잖아요. 네네.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그나마 이제 호재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주변국 증시에 비해서 비교적 상승폭이 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의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또 환율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의존도가 85%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약간 굉장히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포트폴리오 우리가 조금 빠르게 재편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요. 약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박철수 매니저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시장 뷰 자체는?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또 하락 추세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잠시 쉬었다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1월 달 들어서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작년 전체 하락폭을 봤을 때 지금 올라온 게 사실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라면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 종목이라면 지금 잠깐 시장이 조정받을 때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지금 빠진 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수 자체가. 그래서 네. 실적 좋은 종목들이라면 지금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두 분 이야기 좀 종합해 보면은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구해주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매니저님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공개해 주시죠. 자, 박철순 매니저의 섹터는 폐배터리고요. 송유일 매니저님은 해상운송. 해운 말하는 거죠? 해운이죠. 네. 여기 지금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원래 근데 제가 앞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예.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힘든 종목 없듯이 계속해서 올라간 종목도 없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해운은 진짜 지금 과대낙폭 구간이라고 생각이 됐고 예. 특히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해운 가져왔습니다. 와, 근데 과대 낙폭은 맞긴 한데 업황이 아예 좀
시세도 벗어났다라는 뷰가 많은데 지금. 네네. 그 뷰를 오늘 좀 바꿔드리려고요. 네. 아, 뭐 다음 주에 호재가 좀 있는 건가요? 다음 주 호재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계절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절적인 호재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상운송 송유 매니저가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님 폐배터리입니다. 계속 좋고 다음 주도 좋을까요, 이게? 사실 폐배터리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말을 타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들을 타자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안에서 순환매를 좀 고려해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좀 집중하자는 의미로 가져왔고 좀 더 멀리 보면 사실 폐배터리는 이제 뭐 시작 초기 단계도 안 됐거든요, 아직.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예전 우리 2차 전지 처음에 초기 단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폐배터리 시장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몇 년 동안 보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길게 보자. 하지만 지금은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서 단기 수익도 한번 올려보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갔는데 순환매 장세라면 좀 이런 종목들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두 섹터 폐배터리와 해상운송 구해줘 다음 주 두 섹터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철순 매니저의 이 폐배터리 섹터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자, 이번 주 정말 강했습니다. 폐배터리가 다음 주도 갈 수 있을지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낙관적인데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폐배터리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또 폐배터리 섹터를 들고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을 상장하기 전부터 코스닥을 한 3번 정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성일하이텍도 추천드리고 연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나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은 높아졌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상방 좀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 폐배터리를 새로 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하시면서 순환매를 고려해서 저평가 종목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자, 일단은 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자,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분도 부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배터리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뭐 폐배터리 관련주가 너무 잘 갔기 때문인데 뭐 인선 ENT가 이제 폐배터리 생태계 사업을 구축한다. 아니면 뭐 성일하이텍이 에코프로 EM에게 이제 황산 코발트를 공급한다. 그리고 특히나 좀 자극적인 뉴스들이 나왔는데 2030년도까지 1,20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한다. 환경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재활용과 재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년 뒤에는 전기차 1억 4,500만 대가 나오면서 폐배터리 쓰나미가 온다라는 내용들의 자극적인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터리 사용하고 남은 이 배터리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고성장은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2030년도까지 전반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을 이제 생산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지고 전기차가 가장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37%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시장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섹터인 거죠.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배터리 수급 전망을 보면요. 약간 조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의 공급량이 수요를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와 더불어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이 배터리 공급량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뒤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역시나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셋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소부장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방 산업에서 제품을 사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면 만드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이 전부 다 투자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런데 전기차의 단점이 있죠. 배터리의 짧은 수명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일단은 배터리의 성능이 한 70%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일단 자동차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 배터리로는 이미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이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ESS를 통해서 저장을 할 때 사용이 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좋은 성분들, 비싼 금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2013년도 제 기억으로 2012년도 말에 테슬라 S가 처음 출시가 되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팔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히나 2020년도 전후로 해서 폭발적인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초창기 모델부터 시작해서 교체 배터리의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폐배터리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장도 보시면은 자, 전기차 폐배터리 대수가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2년도까지 한 110 기가와트 정도의 폐배터리 발생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2040년도에는 폐기되는 전기차, 그 안에 있는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보면 약 4,600만 대가 넘는 엄청난 전기차 폐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의 양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은 그래도 당연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40년도까지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연평균 33%나 고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섹터들과 테마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30% 이상까지 성장하는 섹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폐배터리 시장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지켜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볼게요. 자, 실제로 근데 승용차에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 자동차에도 지금 전기차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대형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승용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양이 훨씬 더 많고요. 이게 또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폐배터리의 양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또 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은 아니지만 이 픽업 트럭의 어떤 폐배터리 교체 수요까지 나오게 되면 먼 미래에 한 5년 정도 이 이후부터는 또 폭발적인 폐배터리 시장 성장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신다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섹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배터리를 좀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 건 삼원계죠.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일단은 국내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자원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처도 계속적으로 다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배터리에서 이 희귀 금속들을 추출해서 재활용을 하는 이런 기술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부담되고 있는 원재료 비용을 또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도 보게 되고요. 뭐 킬로와트당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40불 정도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10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부가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우호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활용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활용 방안은 뭐 두 가지밖에 없죠. 크게 보면요. 일단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요새 친환경 때문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발전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죠. 뭐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핵심 소재들 핵심 원재료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귀 금속을 추출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우리가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유발을 시킵니다. 친환경이 메가트렌이 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무조건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당연히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더욱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 글로벌 이제 완성차라든지 배터리 셀 기업도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테슬라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요, 배터리 광물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약도 했었고요. SK 에코플랜트 건설 쪽이죠. 여기서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된 재활용하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협약도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분 참여를 하면서 이 재활용 사이클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친환경에 좀 더 발빠른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요.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를 지금 대대적으로 변경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배터리를 만들 때 일단 재활용해서 수거한 이 금속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배터리를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는 상태고 이 규제에 발맞춰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용 사업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배터리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지면서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역시나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모학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요. 뭐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세비캠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급등한 종목들을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매매가 조금 익숙한 분들이 아니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이라면 순환매를 고려해서 잡아볼 만한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오늘 공략해보자라는 의미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든지 기술력만 있고 아직 양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이 좀 창출되고 있는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올라간 종목들은 또 급락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순환매를 고려해서 바닥권에서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던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 아까 1번과 2번과 같은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환율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어떤 환차손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세는 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베팅하신다면 이런 환율에 따른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 출회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더 내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들 수급도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폐배터리 섹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폐배터리가 잘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도. 근데 2차 전지 항상 좀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좀 쉬었단 말이죠. 네. 이쪽 섹터는 이제 폐배터리 좀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건지 오늘만 좀 이례적으로 폐배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폐배터리 관련된 다음 주에도 일정들이 좀 많거든요. 다음 주가 아니라 3월에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IRA 법안이 있잖아요. 미국에. 요거 같은 경우도 세부 시행안 같은 경우는 3월 중에 나오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CRMA 네, 원재료 관련된 그 법안 같은 경우도 3월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그 테슬라잖아요. 기업 중에. 테슬라도 3월 1일 날인가 그때가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잘 갔던 거고 사실 오늘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그쵸.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빠졌죠. 그 안에서 폐배터리만 좀 올랐던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송현 매니저나 민소 아나운서는 저도 사실 비슷한 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좀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게 오늘 많이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폐배터리만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 넘어가면서 폐배터리도 또 급락할까 봐 저는 그게 걱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겹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일정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상당히 폐배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이다 보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관련된 산업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있는 정책들이 이제 세부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은 당분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어떤 종목이든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맨날 수급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급등 나온 종목들 뭐 코스모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상방 열어놔야죠.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쵸. 대신에 좀 익절가를 좀 따라 올리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뭐 기관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거나 음봉 뭐 장대 음봉 나와서 좀 밀린다라거나 이런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좀 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순환매를 좀 고려해서 바닥에서 아직 실적도 좋고 좋은데 너무 대장주들만 갔으니까 얘네한테 묻혀서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잡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배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 매니저님은요? 뭐 질문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아까 3월 이벤트까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큰 건 없는데 지금 아까도 보여주셨다시피 25년부터 매년 33% 성장한다고 지금 말이 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미국 IRA 세부침 발표된다고 했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이제 발표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어디를 주로 좀 타깃하는 기업을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약간 투자 포인트 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처가 있는 데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유럽과 이미 한번 거래가 있었던 종목이었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이 미국도 성장할 것이고 사실 유럽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래했던 경험도 없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기존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해봤거나 이런 커넥션이 한번 있었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또 2차 전지 프린스시니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폐배터리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계속해서 정은우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2차 전지 섹터 내에 순환이 있다면 장비는 언제쯤 가냐고 계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장비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은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좀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매매가 좀 어려우니까요. 근데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들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갔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좀 낮게 잡고 한다면은 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이익 대비했을 때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했을 때도 저평가 종목이 소재 배에서는 엄청나게 저평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더 자주 매매 안 하시는 분들 또는 매매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비주가 좋을 것 같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소재와 장비주를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 성향에 맞춰서 분배해서 분할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내에서도 장비 진짜 시세 분출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폐배터리 하면 좀 원자재가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고 하는데 폐배터리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득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폐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원자재를 수입해서 활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이 재활용하는 소재를 쓰는 것보다는. 근데 재활용 업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그렇게 크게 소재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성체, 셀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크게 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부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원가는 싸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배터리가 있으면 이걸 부셔서 폐배터리에서 원자재를 도출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하면 이것도 오히려 비싸서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러면 그 폐배터리를 넘기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싸게 안 넘길 수도 있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기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격 추이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폐배터리에 대한 질문 좀 해봤고요. 이제 별점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별점 공개해 주시죠. 박철순 매니저의 폐배터리.
아, 너무 짜다. 강성호 아나운서 2개가 뭡니까? 아, 지금 시장이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가야 돼요. 네. 좀 그래서 일단은 2개를 드렸습니다. 민서 아나운서 아까 얘기를 해줘가지고 왜 2개 줬냐고 얘기해놓으면 2차전지가 시세 분출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폐배터리가 불안하다는 거죠. 너무 올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2개. 근데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그쵸. 또 저평가된 종목이 맞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거의 3개 봐주셨고, 기본 추신님은 이번 주 핫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다소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덜 오른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3개 반을 주셨거든요. 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네. 알겠습니다. 가장 좀 높게 주셨어요, 송영 매니저님. 4개. 명예컨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일단 네. 뭐 사실 우리가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매년 33%씩 시장이 성장하는 산업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중에 하나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도 본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더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단기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괜찮아가지고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2개, 3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강성호 아나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왕소금 아나운서라고. 소금이 좀 크죠, 사이즈가? 예. 그래서 각소금 크게 해서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네요. 구해줘 다음 주. 이거 그래요? 평가하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3.5 2개, 그리고 송영 매니저 최고 득점 별 4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봐야겠죠? 네, 종목에 대한 힌트가 좀 깁니다. 자, 설명드릴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의 힌트는요. 자, 2차전지 장비 선도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의 회사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까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또 장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도 장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종목 공개하면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자료, 이제 다음 섹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의 해상 운송, 해운 섹터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해운 지수가 진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굳이 가져왔다. 궁금합니다. 예, 별점 보고 나니까 굉장히 힘 빠지죠. 자, 해상운송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관심 없으실 만한 그런 섹터인데 일단 많이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많이 빠졌고 일단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은 우리가 반등으로 봐야 되는지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 영국 런던의 발틱 해운 거래소에서 이제 산출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해운 업황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곡물, 철광, 석탄 이런 이제 원자재 운임 지수를 나타낸 표인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딱 2020년 이후만 보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비등비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급격하게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6,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던 게 지금 다시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영향이 실적에도 미쳐졌고 이 실적은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장면부터는 좀 약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BDI 지수의 수송 경로 사실은 BDI 지수를 산출하는데 주요 국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선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다 흰색이라서 안 보이시죠? 근데 볼 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수입국과 주요 수출국이 나뉘어져 있는데 주요 수입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 주요 수입국이고 자, 주요 수출국은 어디냐면은 남반구에 있는 나라죠. 호주와 브라질입니다. 남반구의 국가들은 주요 수출국이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인데 자, 이게 왜 키포인트냐면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명절, 우리나라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음력 1월 1일 가장 큰 명절 춘절이 있습니다. 이 춘절은 공식적인 연휴 기간만 7일입니다. 근데 중국은 비행기를 안 타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고향집 가는데도 짧으면 며칠, 길면은 2, 3주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춘절부터 1월 한 달은 전반적으로 산업이 멈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BDI 지수가 중국 춘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반구 국가. 아까 주요 수출국은 호주와 브라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남반구다 보니까 저희와 기후가 반대죠. 반대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아요. 우기, 건기가 반복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도 많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두 개의 영향에 의해서 BDI 지수는 계절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점이 좀 중요한데요. 자, 계절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최근 5년 동안 BDI 지수의 어떻게 보면은 월별 이동 지수인데, 자, 이거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이 검정색 짝띠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2017년 1월 1일 다가올수록 급락합니다. BDI 지수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춘절에 대한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도 이제 1월 1일이 다가올수록 BDI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계속해서 최근 5년 동안 1월 1일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 지나고 2월, 3월부터는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은 반등을 합니다. 여름으로 올수록 급격한 반등을 나타내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17년부터 22년, 5년 동안 춘절 3개월 뒤에 평균 상승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자, 춘절 이제 D-Day 당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해 왔어요. BDI 수치가. 근데 이제 3개월 뒤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5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춘절과 특히나 이제 남반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1월 1일이 다가올수록 거의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 5년 동안, 하지만 이제 3개월 뒤에는 평균적으로 54%가량 상승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BDI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주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에 크게 영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중국 춘절이 끝났고 1월에서 지금 이제 2월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약간 반등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약간 모든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BDI 영향만 받지 않습니다. 이 BDI 영향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일반 해운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특수선이라든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LNG선, 자동차, 운반선 얘네들은 이제 또 단가 다른데 일반적인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요 수입국과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중국과 호주, 석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한 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죠. 중국이랑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역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이 있기 전에는 어느 정도 교역량이 있었습니다. 석탄에 대한 교역량이 있었는데 22년 이제 3분기부터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 석탄 수입이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고 BDI 지수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자, 밑에 지금 간단하게 한 줄 나와 있죠. 중국과 갈등에 수출 막혔던 호주 석탄 2년여 만에 중국행.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BDI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운주가 있는 반면에 특수선이라든가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단가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PCTC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완성차 운반선입니다. 완성차 운반선의 1년 용선료 추이인데 이게 조금 키포인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해운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드렸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성차입니다. 이 완성차 운송선에 대한 PCTC,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앞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10년치 숫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코로나 시국 지금 지났는데 무려 4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완성차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4배가량 상승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당연히 이제 운송료 올라갔으니까 완성차 운반을 주로 하고 있는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약간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지금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박은 줄어들고 있냐? 선박 같은 경우는 노후된 선박이
선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늘어야 될 선박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고 물량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3가지로 정리하면은 자, BD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자, 일단은 중국 춘절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악재 해소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BDI 수치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운반선 내용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섹터 통틀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개별주 위주로 보시면 좋은데 자, 가장 키포인트는 자동차 운반선인 만큼 약간 전체적인 해운주 우리가 좋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안 되는 시점이고 약간 개별 종목 나눠서 특히 자동차 운반선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송유일 매니저 헬프 섹터 해운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뭐 PCTC도 이야기해 주셨고 BDI도 얘기해 주셨는데 상하이는 빠졌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컨테이너선은 좀 네.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 지금 이제 중국발 봉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보다는 해운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는 거는 BDI 지수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한 봉쇄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상하이보다는 BDI가 그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 호주 석탄 수입이 재개됐다는 점 이게 조금 최근 시장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BDI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지수보다는 BDI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DI가 좀 주도적으로 해운 섹터를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중에 먼저 질문하실 분은요? 저요. 저는 최희진님께서 댓글에 네. 최근 몇 년간 해운이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랬었나요? 네, 아까 이제 그 BDI 수치를 보여드렸는데 중국 춘절이 1월 1일입니다. 공식적 연휴는 일주일 정도 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든가 산업이 마비된다고 우리가 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시점이 2월부터입니다. 예, 왜냐면은 춘절 이 연휴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산업이 재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상승한 시간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기만 딱 그렇게 올라서 코로나에 대한 뭐 버프라면 버프, 거품이라는 게 좀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 흐름이 또 사이클이 올까라는 미지수는 좀 있는데.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는 17년부터 22년까지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약간 그겁니다. 코로나에는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반등폭이 더욱더 컸을 뿐이지.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반등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BDI 지수가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저는 크게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뭐 질문 있으세요? 저는 사실 해운주 저도 보고 있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일단은 힘든 시기는 좀 많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도 실적은 계속 잘 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가는 또 바닥에 무너지지 않은 종목도 꽤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중국을 아직은 뭐 코로나가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 뭐 확실하게 풀리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풀리고 있는 게 이미 시작이 됐으니 오히려 이제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좋게 보고 있는 섹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장기로 보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중장기로 베팅하기 1년 이렇게 네네. 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운반선 위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싶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환율이 또다시 1,3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해운주도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제 대금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가 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중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로 좋다 해운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바로 별점 공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공개 해주시죠. 일단 2.5, 3, 5를 줬어요. 저는 사실 한번 바꿨어요. 저 원래 2개였거든요. 네. 2개였는데 호주 얘기 듣고 호주에서 다시 사고 있구나라는 얘기 들고 별 하나 추가했어요. 근데 지금 굳이 해운을 이란 생각이어서 별 2개는 더 못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너무 좋은 소식만 있어가지고 사실 구해줘 다음 주에서 송률 매니저가 그런 게 있어요. 별점을 짜게 받아야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잘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럼요.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2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5개 줬고 왜 이렇게 꽉 채워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전 좋아서 다르니까. 좋아서 5개 드린 건데 예. 왜냐면 사실 종목별로 당연히 선별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3개 반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살짝 봤거든요. 그런데
페베토리랑 약간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여기가요? 네, 해운이 페베토리랑? 네, 그래가지고 네, 한 개만을 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반 더 올려서 5개. 페베토리 연관성 없었으면 3.5였겠네요. 그래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점 정리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유일 매니저의 해상 운송주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금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얘는 페베토리도 묻어있지만요. 네옴시티 관련 내용도 묻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마적인 내용도 많이 갖고 있는데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좋은 회사임은 다들 아세요. 다들 아시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최근에 실적 하락 우려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역사적 저점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보다도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닥에 모두 내려간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매니저님들의 두 섹터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뭐 이제 종목 공개하는 시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박철순 매니저님의 이 페베터리 안에서 어떤 종목 오늘 갖고 왔는지 그리고 이쪽 섹터 해상까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난 종목은 오늘 장중에 조금 시세가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요. 일단 장비 선도 기업입니다. 하나기술입니다. 지금 1월 달 이후에 뭐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크게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바뀐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베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는 기업들 중에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양한 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장비 쪽에서는 사실 선도 기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2차전지 쪽에서 조립 쪽에서는 국내에서 뭐 세 손가락에 안 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회사가 페베터리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성능 검사기라든지 팩 충방천 테스터, 그다음에 리사이클러 이런 것들을 개발을 이미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립 과정에서는 워낙 또 선도 기업이고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ETF 페베터리 관련된 쪽으로 묶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에 지금 구성 탑 10 종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뭐 비중은 한 4.6%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미 기관 쪽에서도 펀드를 만들 때, ETF를 만들 때 사실 이 회사를 염두에 둘 정도로 페베터리 리사이클링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빼놓을 수 없죠. 자, 실적 부분입니다. 자, 올해 지금 실적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지금 턴어라운드를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억 정도 나오면서 영업이익,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지만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83억 정도까지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서 턴어라운드가 됐지만요. 올해 실적도 엄청난 또 연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 2023년도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0% 이상 고성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가 한 100% 이상 엄청나게 또 급성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아직도 바닥거리는 이 종목 충분히 주가 레벨업을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58,500원부터 59,700원까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121선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의 페베터리 종목은 하나기술이었습니다. 목표가 6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송유일 매니저의 해상운송주 해운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예, 다양한 테마가 묻어있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율 반등, 그리고 물동량 증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운반료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이제 실적 성장에 우리가 기대감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을 완성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대, 기아 이런 이제 계열사 매출 부분보다도 약간 작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폭스바겐하고도 대규모 운송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런 이제 비계열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는 해상
해상운송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크게 우리가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자, 일단 무엇보다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16조에서 18조가량 나왔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은 26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꾸준하게 전망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눌렸을 때 지금 이제 다양한 악재가 더해졌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종가가 16만 1,600원입니다. 매수가는 16만 1,600원부터 15만 9천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만 4천원, 손절가는 15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단에 지금 가격 전략 나가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종목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 게 해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쪽 뭐 PCC 선을 운영하는 회사들만 좀 좋아질 거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 보다도 지금 현재 완성차 운송료가 무려 4배가량 올랐습니다. 4배가량 올랐고 사실 이제 이 완성차 이제 운반선 같은 경우는 하루쯤에 뚝딱 나오기가 힘듭니다. 수백 대 차량을 운반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차장이 움직이는 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무궁무진한데 지금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향후 3년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완성차 수출에 나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한 3년 정도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상운송의 탑픽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다음 주에서는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섹터 그리고 좀 소외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보면 좋을 섹터 이 두 가지를 좀 봤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다음 주 수익률 어떻게 찍혔는지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이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 두 분의 뷰는 또 따로 들어봐야 되는데 버처스 매니저님 따로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네이버 밴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기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증시 일정까지 주말에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외에도 2차 전지가 정말 뜨거운 시장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시면요. 네이버 밴드 통해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는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 절반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정리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둘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송률 매니저님 검색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 또 섹터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만약에 경기 민감주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대세였던 폐배터리는 계속 다음 주까지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구해줘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구해줘 다음 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별점 정리 듣고 이후에 최진웅 매니저,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섹터 레드앤블루 명민준 아나운서도 돌아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별점 정리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 송률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폐배터리 시장과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셀 기업들의 재활용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섹터 내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고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체크 포인트로 제시됐습니다. 관련 탑픽으로는 2차 전지 장비를 선도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또 폐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하나기술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주요 매물대 저항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 해상운송을 가지고 왔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0.5점을 받았습니다. 중국 춘절에 대한 악재가 해소됐고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이 재개된 것을 해운업 전반의 체크 포인트로 봤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주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모멘텀으로 봤는데요. 목표가는 17만 4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힌트도 얻어보도록 할게요.